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팔도를 주름잡던 그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 아시죠? 어사 출두만 외치면 사또도 벌벌 떨고 못된 관리들은 오줌을 지렸다는 그 박문수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날카롭고 빈틈없기로 소문난 박문수 어른이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코가 꿰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동네 고을 부사에게요. 잘난 척하며 동네 고을에 들이닥친 박문수. 그 박문수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곁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고 그만 소리를 질렀다지요. 으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황당한 하룻밤의 반전 속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 지금부터 그 기막히고 통쾌하고 어디선가 웃음이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옛날 사랑방에서 듣던 그 정겨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은 이야기 계속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임금님은 지방의 고을사또들이 제대로 백성을 돌보는지 늘 걱정이 많으셨지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를 골라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보내곤 하였는데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이 바로 어사였습니다. 어사라 하면 임금님이 직접 내린 마패를 품속에 품고 지방 관아의 잘잘못을 살피는 왕의 눈과 귀였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 높은 어사가 바로 박문수 어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어떤 분이었냐고요?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로워서 한 번 쏘아보면 거짓말하던 자도 얼어붙었다 합니다. 머리는 또 어찌나 빠른지 한 고을에서 사흘만 있으면 그 고을의 크고 작은 비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었다 하지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박어사 오신다 하면 못된 사또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만큼 무섭고도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문수 어사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 지나쳐서 때로는 방심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기가 당할 리 없다는 그 자신감 말이지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화근이 되어 기막힌 하룻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소개해 드려야겠지요. 경상도 동네 고을의 사또 김부사입니다. 동네는 아시다시피 바다와 맞닿은 고을로 외관이 가깝고 장사가 번성하여 꽤나 살림이 넉넉한 고장이었습니다. 김부사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는데 사람됨이 어찌 되냐고요? 겉으로 보면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지요. 특히 남에게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김부사에게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으니 박문수 어사가 경상도 감찰을 위해 동네 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부사, 처음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라, 그 독한 어사가 내 고을을 찾아온다니. 그러나 김부사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나는 못된 짓 한 것도 없고 백성 등친 적도 없다. 떳떳하게 맞이하면 그만이지. 두려울 것이 무엇냐. 그리고 며칠 뒤 실제로 박문수 어사가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동네 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꺼내지 않고 그냥 돌아다닐 때는 몰래 고을을 살피는 법. 박문수는 주막에 들러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장터를 기웃거리며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요. 그런데 이 고을은 이상했습니다. 원래 못된 사또가 있는 고을에 오면 백성들이 밤에 몰래 어사의 귀에다 대고 사또가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게 마련인데 동네 고을 백성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또는 괜찮은 분이요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박문수는 속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이 고을은 딱히 흠잡을 것이 없단 말이냐?
그래도 어사는 어사라 쉽게 물러날 박문수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 뭔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박문수는 며칠을 더 고을 안팎을 돌아다녔지만 정말이지 뚜렷한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 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어사 행색을 한 낯선 선비가 고을을 돌아다닌다고 귀띔을 하자 김 부사는 곧 박문수인 줄 알아채었지요. 그래, 왔구나. 왔으면 어디 한번 환영을 해줘야지. 김 부사는 이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박문수를 모르는 척, 마치 그냥 지나가는 선비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를 단단히 골탕 먹일 작정을 한 것이지요. 박문수, 네가 아무리 날카롭기로 소문났더라도 이 고을에서만큼은 내가 한 수 위를 보여주마.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네 관아에 딸린 관노의 딸, 석이라는 처녀입니다. 석이는 나이 22살로 관노의 딸로 태어나 평생 관아 안을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를 하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얼굴이 몹시 못생겼습니다. 눈은 짝짝이에 코는 뭉툭하고 입술은 두껍고 피부는 얼룩덜룩하여 고을 사람들이 관아 귀신이라고 수군거릴 정도였지요. 그러나 석이는 마음씨가 곱고 눈치가 빠르기로는 고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사는 바로 이 석이를 이번 계획에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부사가 먼저 손을 쓰기로 했지요. 부하 한 명을 시켜 박문수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사또께서 고을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하여 오늘 저녁 관아에사 조천억에 값 한 끼 대접하고 싶다 하십니다. 선비어른 부디 거절 마시고 오시지요. 박문수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네가 내 정체를 알고 날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것이냐.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꾸나. 박문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떠돌이 선비인 척 관아문을 들어섰습니다. 관아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 부사는 마루에 나와 반갑게 인사를 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소. 일면식도 없는 분을 불러드려 미안하지만 지나가는 선비를 그냥 보내기 아까워 모셨소이다. 박문수는 태연하게 맞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이런 융승한 대접이라니 사또 어른의 덕이 참으로 넓으십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고 박문수는 슬쩍슬쩍 고을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김 부사는 능수능란하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밥이 끝나고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막걸리가 아니라 제법 좋은 술이었지요. 김 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어른 한 잔 받으시어. 이 고을 동네에서 담근 술이라오. 바다내음이 나서 색다른 맛이 있지요. 박문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돌고 이야기가 무르익자 김 부사가 슬그머니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봐라, 기생 옥난이를 들여보내거라. 잠시 뒤 문이 열리며 기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옥난이라는 기생이었는데 이름처럼 고운 아이였습니다. 분을 하얗게 바르고 연지를 볼에 찍고 비단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데 박문수의 눈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렸지요. 김 부사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선비어른, 오늘 밤 외롭지 않겠소이다. 옥난이한테 노래 한 자락 청해보시오. 박문수는 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허허, 사또 어른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넓으십니다. 술자리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 부사가 말했지요. 선비어른, 오늘 밤 어디 가실 곳도 없으시지 않소? 관아 사랑채 방 하나를 내드릴 테니 편히 쉬고 내일 아침 길 떠나시지요. 박문수는 고맙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이부자리가 깔려있고 등잔불이 은근히 켜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삿도 보통이 아니야. 나를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분명한데. 뭔가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종 하나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꾸벅 절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삼비알은 사또께서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밤 옥난이가 모시러 올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 아이가 부끄럼이 워낙 많아서요. 불을 끄고 누워 기다리시면 조금 있다가 들어올 것이라 하옵니다. 박문수는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잠깐 망설임이 있었지요. 불을 끄라고. 그러나 박문수도 사람인지라 아까 술자리에서 본 고운 옥난이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에이, 설마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냐. 어사를 향해 칼을 들이댈 리도 없고. 박문수는 어사마패를 품속 깊이 감추고 등잔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문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이 40이 넘도록 혼자 지방을 떠돌다 보면 이런 날밤이 반갑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잠시 뒤 방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조심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따뜻한 손이 파고들었지요.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이 깊어갔습니다. 동네 관아의 사령채 방에서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옆에 누운 사람이 틀림없이 옥난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손이 야들야들하고 숨결이 따스하니 오늘 밤은 꽤 괜찮구나. 박문수는 마음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옆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의 비명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니 아까 술자리에서 보았던 고운 옥난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짝짝이에 코가 뭉툭하고 입이 크고 얼굴에 얼룩이 가득한 처녀가 방긋 웃으며 박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이었습니다. 관아 관노의 딸 고을 사람들이 관아 귀신이라 부르던 그 석이 말입니다. 박문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열은 주무셨습니까? 김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부사가 들어왔는데 입꼬리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아의 관리들이 줄줄이 들어오며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부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비열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방에 서기가 들어가 있는 게요? 서기야, 네가 어찌 여기 들어와 있느냐? 서기는 땅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밤에 심부름을 왔다가 그만 너무 어두워서 실수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물론 짜고 친 고스란이었지요. 박문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관리들이 쿡쿡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자는 입을 가리고 어떤 자는 고개를 돌리고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박문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고약한 사또놈이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려 한 것이었구나. 그러나 박문수는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유 있는 얼굴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서기를 바라보며 점잖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예, 어른?
너 이름이 석이라 했지? 몇 살이냐? 22이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예, 선비어른?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엇이오이까?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아이 아직 시집 못 갔지요? 방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부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박문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이제 내 사람이요. 방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관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밤새 같이 잠자리를 함께한 처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는 법이요. 비록 실수로 들어왔다 해도 이미 인연이 맺어진 것이 아니겠소. 사또께서 이 아이를 관아에서 풀어주시면 내가 데리고 올라가겠소이다. 그때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반짝이는 마패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박문수요, 어사요. 방 안이 그야말로 얼음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부사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더는 허름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어사, 박문수가 그 방에 서 있었지요. 그날 아침, 관아마당에 관리들이 모두 집합했습니다. 박문수는 위에 앉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사 출도요! 이 소리에 고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장에 있던 상인들도 밭에 있던 농부들도 모두 고개를 들고 관아 쪽을 바라보았지요. 박문수는 관리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웠습니다. 동네 사또 김부사 나오시오! 김부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박문수는 김부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사또, 예? 내 솔직히 말하겠소. 이 고을을 여러 날 살폈는데 딱히 큰 허물을 찾지 못했소. 김부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일은 내가 방심한 것이요. 기막힌 한수를 두셨소. 마당에 있던 관리들이 저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문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아마 조선 팔도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이 방법은 문제가 있소. 사또가 어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힘없는 관노의 딸을 이용했소이다. 이 아이 서기가 무슨 죄요? 사또의 복수에 끌려 나와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 쓰였으니 이 아이 한평생이 어찌 되겠소? 관노의 딸이라 해도 사람이고 평생 관아를 위해 일해온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장기착처럼 쓰다니. 박문수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점은 사또의 허물이요. 마당 한켠에서 서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운 것도 있었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억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어사가 자기를 위해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듣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노의 딸인 자기를 위해 저렇게 큰 어른이 목소리를 높여준 것이. 박문수는 김부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전반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어. 백성들 살림이 그리 팍팍하지 않고 창고도 제대로 채워져 있으니 이것은 사또의 공이요. 이 점은 임금님께 좋게 아뢰겠소. 김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사를 골탕 먹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끌어다 쓴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요. 그 벌로 한 가지를 명하겠소. 말씀하시지요. 서기를 관노에서 풀어주시오. 그리고 혼인날까지 이 아이가 살 집과 밥 먹을 곡식을 관아에서 대드리시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부사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서기가 마당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어른! 박문수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서기야, 예 어른.
어젯밤에 무서웠지?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고을 사람들이 너를 귀순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관아의 도움을 받아 좋은 곳에 시집가거라. 얼굴이 어떻든 내 마음이 곱다는 것을 이 어사가 어젯밤에 느꼈느니라. 어른들, 이 대목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사실 박문수는 밤새 아무것도 모르고 서기와 잠자리를 함께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씨 곱고 눈치 빠른 서기의 손이 그렇게 야들야들했다니까요. 허허, 이건 어른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초반에 제가 복선을 하나 심어두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어린 종 하나가 박문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기생이 부끄럼이 많아서 불을 끄고 기다리시면 들어올 것이라. 그런데 말이지요. 나중에 박문수가 관아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옥난이라는 기생은 그날 저녁 일찌감치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서기를 들여보낼 작정을 하고 박문수로 하여금 불을 끄게 만든 것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참으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가 어떤 아이냐는 것이었지요. 박문수가 어사 일을 마치고 동네를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기가 관아 문 앞에 나와 박문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어사어른,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박문수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결시로 또박또박 쓴 것이었는데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어른께서 이 고을에 오시기 3일 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에 봉황을 얹은 어른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을 줄 알았사옵니다. 부디 한양길 평안히 가십시오. 관노의 딸 서기 올림. 박문수가 그 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관노의 딸이 이런 글을 쓸 줄 안다는 것도 놀라웠고 꿈 이야기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박문수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힘차고 마치 선비의 글씨 같았습니다. 서기야, 이 글씨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아버지가 본래 선비 집안이었는데 집안이 망해 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기막힌 인연이로다.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박문수는 한양에 올라가 지인 중에 호라비로 지내는 선비 한 명에게 동네 관아에 서기라는 처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지요. 그 선비가 내려가 서기를 만났더니 얼굴은 그리 곱지 않아도 마음씨가 착하고 글도 알고 살림도 야무져서 결국 그 선비가 서기를 아내로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러면 김부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박문수가 임금님께 올린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합니다. 동네 부사 김아무개는 고을을 바르게 다스리고 있사오나 어사를 상대함에 있어 경박한 꾀를 부렸사옵니다. 다만 그 꾀가 워낙 기발하여 이 신하로서는 웃음을 참기 어려웠사옵니다. 고을 살림은 흠잡을 것이 없으니 직을 유직해 하되 경솔함을 엄히 경계하심이 옳을까 하옵니다. 이 보고를 읽은 영조 임금이 크게 웃으셨다 합니다. 박문수 이놈 골탕을 먹고도 체면이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이로구나. 하하하하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잘나고 영특한 사람도 방심 한 번이면 코가 꿰이는 법입니다. 박문수가 바보여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사도 사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둘째, 힘없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귀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서기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평생 모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글씨 하나, 마음씨 하나가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지요. 셋째,
어사 박문수가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골탕을 먹고 나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힘없는 사람을 먼저 챙긴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김부사를 몰아붙였다면 그 역시 훌륭한 어사라 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벌어진 기막힌 하룻밤, 코가 꿰인 어사 박문수, 그리고 그 반전 속에서 새 삶을 얻은 관노의 딸 서기. 이렇게 한판 웃고 한 번 고개 끄덕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옛 이야기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박문출하면 아침에 일어나 서기를 보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쳤겠습니까? 아니면 박문수처럼 당당하게 맞섰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재미있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가 또 다른 야담이 됩니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정겨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살아 숨쉬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